안녕하세요. 90페이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제 할 차례죠. 농지법이 공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공법인데 농지법이 공법은 제2조 용어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뭐냐면 용어정의, 농지의 용어정의는 농지법 제2조에 있습니다. 2조 1호에. 그래서 지적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실제 농사를 안 지어도. 그 다음에 법적 지목 불구하고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모든 토지는 농지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개실무상 이게 시골에 이 중개실무상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보다. 지금 허가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지목은 지적법상 지목은 된데 여기에다가 집이 초가집 무너져 가지고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습니다. 배추 3년 심어놨다면 지목은 된대요. 이런 경우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농지입니다.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현재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중개할 때는 이게 농지라는 걸 설명 안 하게 되면 농지를 만약에 대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가 한 30%, 공시지가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개할 때는 농지법 제2조 농지 용어 정의를 계약서에다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누가 민원만 제기하지 않으면 농지인 줄 모르겠죠. 근데 옆에서 이웃에서 저 농지인데 건물 짓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지법 제2조 용어 정의를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예외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라는 말은 밭갈경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하라는 게 농지법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하게 했더니만 결국은 조선시대 때는 전부 다 양반들이 소유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면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원칙은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예외가 있다.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주말 체험용농, 상속하거나 상속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완료한 농지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뭐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만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다른 용도로 쓸 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농지로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이 말이죠. 농사 안 지어도 되는 예외고요. 그 다음에 농지 처분입니다. 만약에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적발되고 나면은 처분 의무 기간을 1년 줍니다. 1년 안에 처분하라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농지 가격의 20%씩 해마다 한 번씩 부과합니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5년만 지나면 농지 가격을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사 지을 건지 농사를 짓지 않을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게 농지 취득자격증명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농지 소재지 시, 구,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군수가 아닙니다. 군수 X, 공법시험에 군수 X 출제됐습니다. 군수가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입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옛날에 농지관리위원 2명 확인받던 것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의 면제 사유입니다.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만 안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된다. 이 농지 취득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 이거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공법은 판례가 2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은 30개 이상이 판례가 나오는데요. 공법의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라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이 농지법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아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할 뿐입니다. 매매의 효력 요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죠. 허가 못 받으면 무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못 받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된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만 안 한다. 그러나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거. 협의라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구업면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고,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어제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어제되는 게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또 토지거래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된다. 경매의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제. 옛날에는 소유 상한제가 있다가 지금은 소유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소유 상한제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 지을 수 없죠. 그러면 그 상한선이 있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편법적으로 어찌 보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지금 농지를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그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 상한이 없었지만 즉 경지정리 안 된 논은 상한이 있었다고요. 기계화 영농이 안 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거 다 지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외국 같은데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서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호주 이런 데는 차를 타고 1시간 가도 계속 논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논이라더라고.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경상북도 면적하고 똑같다더라고. 한 사람 논 면적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농약 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생산 원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계화 영농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유 상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소유 상한이 없는데 원칙은 예외적으로 지금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거 예외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1000제곱미터는 못 가지죠. 999.999만 가능합니다. 2번에 비농업인의 상속인 경우에 10,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인만 그렇고요. 농업인은 소유 상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통작거리, 통작거리라는 것은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는 폐지됐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몇 킬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통작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죠. 20km에서 30km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아직까지 통작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지는 통작이라는 것은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상속이나 인홍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서 인홍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인홍하는 경우입니다. 8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로 나가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방가로 이번에 농지 취득 자격 필요 여부 받아야 되는 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공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받지 않는 것만 한번 읽어보면은 상속,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시효취득, 상속은 전부 다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도 농지 취득 자격증 받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민법에서 20년간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하고 10년간 등기부 시효취득이 있는데 20년간 점유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아니면 소송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청구해야 되죠? 그럼 청구하면 뭐 그냥 잘 안 주니까 판결 받아가지고 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최근 도시계획구역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옛날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있고요. 지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안 받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은 받아요? 안 받아요? 원칙.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있잖아요. 도관, 농자, 공법에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다시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건 안 받는다고 했고요.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냐고요? 안 받냐고요?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고 전용 신고, 전용 허가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우리나라는 모두 특례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모두 세금도 안 냅니다. 투기를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투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등등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국가도 세금 내더라고요. 지자체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냅니다. 재산세도. 국가나 지자체는. 전부 특례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든 특례가 다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조세.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숲속을 헤매고 있냐면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9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공, 상태, 환, 입조.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중개수료, 산출 내역,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합니다만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조세라고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책에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이렇게 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죠? 우리 책은 등록세라고 적어놨지만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등록세라는 말을 없습니다. 여기는 뭐 자동차 등록할 때는 내는 게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지금 통폐합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서 취득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취득 상속세나 이 증여세는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이 두 개는? 취득 관련 조세냐고요? 양도 관련 조세냐고요? 누가 내요, 세금을? 상속인, 피상속인 누가 내요? 상속인 내고, 수정자, 증여자 누가 내요? 수정자가 내죠. 받은 사람이 내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요. 취득 관련 조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개와 친하지 않냐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죽어서 주는 게 상속세, 살아서 주는 게 증여세. 지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부 뭐 이런 찌라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근데 왜 그러면 왜 말 못하냐. 세금 때문에 상속세 50%거든요. 재산이 뭐 10몇 조 되는데 그러면 5조 6조 세금 내야 되는데 삼성은 이때까지 세금 그렇게 많이 낸 적이 없거든요. 지금 60억 받아가 20억 세금 내가 지금 재산이 수조를 늘렸으니까 뭐 그런 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 세금이 무섭잖아요. 상속세, 증여세가 50%니까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어떻게든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 그러나 우리 중개할 때는 저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어쨌든 양도 관련 조세는 아니고 무슨 세라고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92페이지 거래 예정 금액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예정 금액 의뢰 금액 또는 그냥 가격으로 통일할게요. 그 의뢰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가격, 금액, 가액, 요거는 뭐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다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뢰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 입지 제지일 때까지 받아달라고 부르는 가격입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그 의뢰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중개업자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의 거래 가격 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자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시세입니다. 일종의 시세.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조금씩 달라요. 시험에 10회 시험에 1999년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 무엇인지 뭐 한 10몇 년 전에 출제되고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뢰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거래 가격은 좀 다르다. 자, 그래서 뭘 설명한다고? 거래 예정 가격, 즉 시세를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5억인데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8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30평짜리를 이야기했어요. 30평대 뭐 85제곱미터를. 그럼 예, 알았습니다. 손님 오면 이거 8억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왜? 우리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 즉 국민재산권 보호,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죠?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의뢰인, 매수인, 매도인 다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싸게 사게 하거나 너무 비싸게 팔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요. 시세대로 해야 된다고, 시세대로.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터무니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중개업하고 있는데 옛날에 뉴타운 할 때 그 시세가 2억 가까이 갔어요. 1억 8천 이렇게 갔는데 3천만 원 받아달라 하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1,500만 원 주고 샀다고 20년 전에 3천만 원 받아달라고 하니까 아, 예, 빨리 팔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사면 직접 거래에 걸리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 그냥 애인하고 거래하게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1억 5천에 금매로 팔아가지고 1억 2천 버는 사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물어봐야 돼. 이게 시세가 지금 1억 8천 정도 하는데 뭐 급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합니까?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 예정 가격을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세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거래 예정 가격 일종의 시세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더 이론적으로 깊이 말하면
이 확인 설명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하면 물론 이런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와서 골치 아파요. 와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하면은 영업 방해가 되니까 굳이 너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시세와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입니다. 중개수수료라는 말이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보수가 얼마인지도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올해 보수에 대해서 바뀐 게 작년까지는 계약 승인만 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이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이행을 완료한 때에 잔금 지급한 때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즉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OX 문제 내드렸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서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단일 서식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연립이든 따로 없다고요. 부동산의 중개사물의 종류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구분 없이 똑같이 서식은 4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지금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9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권리관계. 등기부를 보죠. 권리관계는 거래 예정 금액, 중개수료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시험까지는 뭐였어요? 업무 정지였는데 이제 내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도 업무 정지입니다. 내년 시험 볼 때에도 업무 정지보다 오히려 500만 원 과태료가 사실상은 더 부담이 적다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꼭 500만 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한 뭐 1, 200만 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업무 정지되면 500만 원보다 훨씬 타격이 커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은 시험에 지금 한 15년 이상 계속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것을 출제할 실효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제위원들이 계속 과거 기출문제를 그 출제위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국토부가 아니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출제위원장하고 강조하는 게 그 출제 교수도 그렇게 하시다고 기출문제를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라. 특히 학개론 같은 거 다른 거는 법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학개론은 기출문제를 보라고 최근 한 5년간 그 출제위원장도 그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발 기출문제를 응용해라고 주문을 한대. 왜냐면 이미 검증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내놔가지고 이 신청 들어오고 하면 골 아프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좀 내라.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문한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법에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학개론은 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개론은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그게 뭐 기출문제를 강조하고 또 학개론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대체로 X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출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뭐 학개론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저도 가장 어려워요. 법을 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왜 제가 실효성이 없냐고 말을 했냐면 외국인 토지법.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제2 외환 위기를 우려해서 즉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 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외국인이죠. 사실상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고 또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출문제가 최근 15년간 해마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가능성,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외교는 항상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주의입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번에 뭐 저기 수원에서 무슨 토막살인 사건 난 거 중국, 국적이 중국이죠. 그 중국인데 6천만 원인가 원래 국가에서 그 뭐 보상금을 준다더라고. 죽은 거에 대해서 거기 뭐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나라 국민이면요 한 6, 7천만 원 주나 봐요. 근데 그 사람 못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라서. 그 외국인도 받게 했대요. 법을 개정했대요. 외국인도 받게 했는데 다만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상호주의를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받아야 우리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하고는 그게 안 돼 있대. 상호주의가 안 돼 있대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국에서 죽어도 안 주니까 우리도 중국 사람 죽으면 안 준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주의. 우리 옛날에 뭐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겠다. 이거 상호주의죠. 뭐 주는 것만큼 받겠다. 뭐 받는 것만큼 주겠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상호주의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호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니까 막 온 손가락 전부 다 지문 다 찍으라고 공항에서 막 얼굴 사진 찍고 범인 저기 경찰에 신문 조서 받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뭐 어디 가는지 여행 그 계획서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잡혀가지고 가지도 못해서 나가지도 못 나가게 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뭐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 가는지 묻는데 뭐 나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여행사에서 정해주는데 그 이름이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못 간다더라고. 모르면 어디 거주하는지 어디 갈 건지 목적지를 대라고 하는데 알아야죠. 모르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일본 가도 우리나라 지문 다 찍어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우리나라 오면 지문 안 찍죠. 공항에서. 그게 상호주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외교는 원칙은 상호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미국이 경찰국가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하잖아요. 세계를 거의 사실상.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상호주의라는 것은 한 만큼 하겠다. 일방적으로 퍼주진 않겠다. 이게 상호주의라고요. 즉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령 뉴질랜드에 토지 취득하면 뉴질랜드에서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뉴질랜드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유의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허가받게 만들겠다. 이게 상호주의라고요. 외교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입니다. 국가가 내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외국인의 범위입니다. 그 외국인의 범위 중에서 반가로 3번, 1, 2번은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앞에서 우리 3분의 1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중개법인 등록 요건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이 있는데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또 뭐가 있었냐면 앞에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주택과 주택 이외의 주상복합 건물이 있을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다 주택 아닌 걸로 본다고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자, 2분의 1이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시민권이 없어요. 그 제일동포는 이때까지 제일동포라고 하고 제중동포는 조선족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수원에 뭐 토막살인 사건 난 거 보니까 중국 동포라고 말하더라고요. 조선족이라고 안 하죠. 뉴스에 나오는 거. 지금 저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마 항의가 어디 들어갔는 것 같아요. 공정가 왜 누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제일동포라고 부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둘 다 동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동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의 영주권만 취득하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투표권 같은 거 넣겠죠? 근데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군하나의 투표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외국인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다. 그 일본은 뭐 시민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제일동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양가로 4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요 박스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신고제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승여, 경매 이런 것들은 6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받았을 경우 뭐한 날로부터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경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낙찰대금, 옛날로 말하면 낙찰대금, 지금은 매각이라고 하는데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보유 신고입니다. 지금 뭐 박세리 양이나 미셸 위나 이런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상욱은 미국 사람 아닙니까? 입니까? 나상욱도 미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 어떻게 판결 날지 재미있을 것 같아. 여자를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결혼은 안 하고 이래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국적을 박세리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신고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 지금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요. 신고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예? 취득합니다.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허가는 안 받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등기해놓고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과태료만 냅니다.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입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아까 농지 취득자 있기면 못 받아도 무효 아니라고 했죠, 계약은?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못 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에서나 국토법에서나 다 무효입니다. 이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국토법에서는 15일이라는 말이 없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고요. 시험에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여부를 통보하면 되죠.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에 하나 통보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X라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거기에 4개 있는데요.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암기해야 됩니다. 군문자야, 저는 이렇게 암기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여기는 뭐 동식물로 돼 있나? 동식물이 야생, 생물로 바뀌었어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동식물하고 생물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야생, 동식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생물.
동식물이나 생물이나 저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요 혹시? 동식물하고 생물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냐고. 어쨌든 동식물을 생물로 바뀌었다고요. 법이 개정됐어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군문자야 같이 시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거는 서울의 청계산이나 저기 불암산 같은데 어디 가니까 이렇게 많이 편말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은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외국인들 못 사도록 하는데 땅값이 싸냐고 비싸냐고요? 싸죠. 공법상 약 350개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있어요. 무슨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내려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땅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네? 용도지역이 전혀 없는 땅이 있냐 없냐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속하지 않는 땅이 이 세상에 있냐고 없냐고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거 바다 매립해가지고 아직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하고 나서. 그런 경우에는 국토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행위제한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미관지구 이런 건 저는 비싼 줄 알았어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미관지구. 아름다우니까 비쌀 줄 알았는데 싸다고요. 강남대로에도 지금 미관지구 있어요. 강남대로 옆에 보면은 미관지구 이런 데는 뭐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강남에 무슨 이 왕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디에. 그래서 근데는 행위제한이 많이 되니까 싸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땅을 살려면은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많이 없는 게 좋다. 있어도 그 또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돼 있으면 땅값 비싸요, 싸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 싼데 그런 걸 싼 땅을 사놨다가 해제되면 땅값이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해제될 예정인 땅을 사면 좋겠죠. 그래서 고급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알고 있으면 그건 다 그 사람들은 아니까 미리.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있는 그 같이 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보니까 그 직원들은 낙찰 못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물건도 못 받는데 이제 그 사람들 내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뭐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말 있는데 그 유치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의 자기들은 거의 판단할 수 있다더라고. 여러 가지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근데 제3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말만 보고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죠. 근데 그 자기들은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게 내부 정보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직접 안 되지만 소개는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온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게 좋아요. 좋은 정보는 줄 수 있으니까. 자, 외국인 토지법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활동. 여기는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중개활동은 판매활동, 마케팅활동인데요. 마케팅, 판매 못하면 혼자만 망하면 돼요.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고요. 거의 한 7, 8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그 중에서 고객 분석 한 번 딱 출제된 적은 있어요. 우유부단, 가격의식, 다변사교, 말 많은 척, 잘난 척하는 사람, 침묵방어형, 과잉형, 만사긍정형, 자기현시형, 현시형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자기과시형, 논리명, 비슷비슷한데 논리명도 있어요. 비 오는데 뭐 술 한잔 하자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돈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너 돈 있냐 없냐 묻기도 좀 애매하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럼 우유부단형하고 다변사교, 말 많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고객으로서 다루기가 쉬워요? 우유부단형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한 사람하고 다변사교, 말도 많고 막 똑똑한 사람하고 누가 더 다루기가 쉬워요? 우유부단 어려워. 집 살래 하면 사든지 뭐 안 살래 하면 뭐 그러든지요. 이렇게 뭐 아무건 집에 가서 물어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청 피곤해요. 제가 우유부단형이어서 어릴 때는 저도 과감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유부단형이에요. 뭐 먹을래? 물어보고 말은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하여튼 우유부단형이 피곤하다더라고요. 저는 제 주장을 못한 게 여자들은 희한하더라고. 잘못했다는 뭐 잘못했는데 묻고 몰라 모르면서 뭐 잘못했다고 하냐 안다 뭐 알면서 그런 짓 하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딱 답을 얻게 만들더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미쳐요. 대답하면 대답한 대로 그러고 그래서 우유부단형이 되더라고요. 이거 막 눈치만 보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우유부단형이 이게 피곤해요. 근데 다변사교형 말 많은 사람은 아이고 사모님 부동산 전문가인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군요.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금방 잘난 척하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 많은 사람은 항상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다변사교형이 말하고 나면 허전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그래서 거의 저는 말 강의할 때 빼고는 말 안 해요. 뭐 모임 가서는 절대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뭐 그냥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됩니다.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이거는 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는데 셀링 포인트. 이것도 역시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셀링 포인트. 옛날에는 이걸 판매 소구점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소구점. 일본 책에서는 이걸 판매 소구점이라고 했는데 소구점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기술적. 옛날에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문화적, 뭐 사회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뭐예요?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10년 된 아파트하고 금방 지은 아파트하고 뭐가 더 비싸요? 금방 지은 게 더 비싸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새로운 자재를 썼고 이게 했기 때문에 이건 새 집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일종의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똑같은 아파트가 예를 들면 2억짜리 전세가 있고 뭐 2억 1천만 원짜리 전세도 있어요. 똑같은 평에. 심지어 뭐 지금 대구 같은 데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게 나온 것도 있었죠. 뉴스에. 자, 그러면 2억짜리 전세 중개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오늘 싼 거 처음 나왔습니다. 빨리 안 하시면 지금 서로 하려고 지금 전화 오면 아이고 사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손님 한 명 상담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안 한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그러면 비싼 거 2억 1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어제 오니까 2억짜리 뜨니면 왜 2천만 원 더 비싸졌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2억짜리 그거는 융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면 떼일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거 싼 거 해드릴까요? 아니면 1천만 원 더 내고 깨끗한 거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받아 나오는 거 하랍니까? 물으면은 떼일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못하겠죠. 2억짜리.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인 것. 우리나라 막 수없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정책이 지금 뭐 몇 번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한 서너 번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해먹고 최고 어려운 게 이게 정책이 가만 내버려 두면 차라리 시장 경리 원리에 따라 갈 텐데 계속 정책을 쓰니까 지금 또 약발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부동산 또 거래 안 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막 대출 내가지고 집 사라고 했는데 거의 거래가 안 돼요. 또 뭔가 대책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동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중개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피곤해.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인이 안 팔라고 그래. 판다고 해놓고 또 내려가 버리면 매수인이 샀는데 계약금 1천만 원 걸어놨는데 3천만 원 떨어져 버려 있으면 계약금 1천만 원 포기해도 안 살라 하겠죠? 3천만 원이나 떨어졌는데 계약금 1천만 원 포기해도 2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 깨져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피곤해. 개업 공개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면. 그렇다고 그럼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또 거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가격 변동 없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나 그 가격일 것 같으면 아무도 안 사겠죠? 살 이유가 없죠. 그냥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요. 힘드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거는 많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 수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정책이 되겠죠.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거.
그다음 맨 밑에 부동산 종류별 셀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자유분방하게 그냥 싱글로 살고 싶습니다. 사장님,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중개업소 사장이라면 뭘 추천하겠냐고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단독, 아파트 둘 중에 하나 추천하라면 단독, 아파트, 단독.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개론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단독이에요. 단독이 답이에요. 근데 단독이라고 모든 단독이 아니잖아요. 다중, 다가구 막 이런 거 사람 많이 사는 그런 단독은 아니겠죠? 전원주택 같은 이런 이병헌 씨가 사는 게 이런 게 전원주택 단독이잖아요. 저기 분당에서 광주 넘어간 태제고개인가 그 넘어가면 고개 넘어가면 묘 옆에 있어요. 묘가 하나 큰 게 있고 그게 백일섭이하고 같이 그 옆에 살더라고 다 그분들. 그런 거는 저는 송혜교 태고 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차는 지나다니는 거 봐도. 그럼 사생활 보호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단독주택은 잘 되고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안 돼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다니는 이거는 안 돼.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다른 여자하고 가보니까 누나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그 다음날 소문났더라고요. 저 인간 또 여자 바뀐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났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생활 잘 보호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서울에 또 연립 같은 고급 연립 같은 거는 아예 엘리베이터를 혼자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는. 그 돈 많은 사람은 50억 재산이 50억 이상 되는 사람은 남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싫어한다고. 돈 없는 것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저희 뭐 친척 중에도 있어가지고 저도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걸로 돼 있다. 그 대신에 전원주택 이런 단독을 말하는 거지 여러 명 다가구나 다중 같은 단독주택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셀링 포인트 정도가 뭐 출제될 가능성은 있고요. 96페이지 계약서 작성은 뭐 한 문제는 출제되겠죠. 계약은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이런 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계약서 반드시 적어야 되죠. 문서로. 안 적으면 업무 정지당하잖아요. 민법상은 계약서 안 적고 말로만 해도 되죠. 구주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다만 행정상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반사회 질서적이나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도 마음대로 작성 못한다. 9가지 필요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9가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9가지가 뭐냐 하면 당물, 개그, 인권조, 과계약 이 9가지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당사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 9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계약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쌍방교부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OX 문제에 보면 협회가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X가 있는데요.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몇 번에 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14번? 14번 맨 마지막에 협회가 X입니다. 협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2절 계약 체결 전 거래 당사자 확인 등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